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 빛나기 위해 함께해 주신 대회 귀빈 여러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19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19 주최사인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 급격한 고령화라는 과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OECD와 IMF가 권하는 노동혁신, 노동 생산성 향상이 정말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4대 계획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융, 공공, 교육, 노동 이 4대 계획을 창조경제와 함께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었는데 저는 그 4대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 국정 지표는 정말 적절하게 저는 잡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루어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난 정부가 하던 거니까 필요 없고 우리는 새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그럼 굳이 하나를 최우선 가치가 있는 거를 뽑아라 한다면 저는 단연 노동개혁을 꼽겠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여러 문제들, 현안들에 대한 노동의 그 해법 장치에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작은 단초라도 됐으면 합니다. 저희 서울경제는 앞으로도 우리 노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른 아침부터 저희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19에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동개혁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확보하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우 격차를 좁히는 문제, 노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유연성을 인정하는 문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그것을 현실의 수요에 맞게 운영하는 문제 등이 과제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노동을 공급하고 재배치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일자리를 없애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의 수명을 단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생에 여러 직업을 거치고 동시에 두세 개 직업을 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직업 전환과 마찰적 실업이 늘고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은 인류를 가보지 않은 길로 내몰 것입니다. 혁명은 혁명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4차 산업혁명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가보지 않은 길 한국판 노동 4.0 대계를 세우자라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노동개혁이란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하는 혁명적 지혜를 찾자는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기대합니다. 노동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노사와 정부는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노사 문화와 정책을 노사정 합의로 계속 개선하려 합니다. 노사정이 이미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것에서 저는 노사문화 개선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둘째, 정부는 오랜 수건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를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관련 법안을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곧 국회에 제출합니다. 셋째, 개정된 고용노동법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올리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을 더 확충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으로 직업훈련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넷째, 노동환경 변화에 맞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특히 구직자와 재직자의 신기술 직업훈련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공지능 같은 분야의 우수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의 스팀 분야 인재 육성 방안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동개혁이라는 묵은 현안을 안고 있는 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벅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우리는 동시에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노사와 정부가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지혜로운 제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의지와 책임감과 능력이 대한민국 노사는 갖고 있는가? 이 점이 가장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 저는 감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특히 노동 현장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객변의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전투적 노동을 해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문제를 좀 잘 풀 건가, 이런 것들을 또 결론적으로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과연 이제 노동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하는 말씀을 좀 단추라도 드리는 게 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그 노사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노사 간의 가장 대립 갈등의 상징, 그리고 귀족 노조의 상징, 대책 없는 투쟁을 하는 상징을 현대자동차로 꽂아왔습니다. 근데 금년에 이제 8년 만에 파업 없이 현대자동차가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게 일시적이고 돌출적인 그런 거냐, 또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간단하게. 그렇지 않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3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사가 처해 있어서 노사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 지하철 노사가 똑같이 통상임금 마찰을 없애버리고 임금은 0.9% 올리고 합의하면서 노동 강도가 센 것을 신규 노동자들을 창출하기로 노사가 또 대타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크게 보면 뭔가 좀 답답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깨어있는 노사는 이미 현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점들을 잘 보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여기 많은 금융에서 와 계시지만 금융노사도 금년에 큰일을 했습니다. 사내 유보 자금을 정규직 노동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내부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들을 잘 받아서 나가면 물방울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서 머지않아서 우리도 노사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대타입이 되지 않겠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 거 없습니다. 저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또 대통령께서 2년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네 잘할 때까지 해봐라 하는 그런 뜻 아닌가 해서 잘할 때까지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멀리서 크게 조망하는 시각이 하나 있는 거. 경제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리고 아주 마이크로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세상, 이런 시각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물론 마이크로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서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과학 문명은 이끌어왔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마이크로한 세계라고 하는 거는 구체성의 오류, 미시적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훨씬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제기구 IMF라든가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한 이런 그 조언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별 체계로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요청을 하고, 그래서 산별 노조로 만들어서 지금은 뭐 형식적으로는 산별 체계이지만 실제 교섭은 그 사업장별로 하고 있어서 병원 노조라든가 금융 노조 이런 것들도 형식만 산별이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기업별 노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산별 체계를 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부터 5차 벤더까지 모든 기업들이 다 그 단체 교섭을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뿐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상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조금 더 노조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기업과 노동 스스로이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맞댈 수 있는 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 노동개혁의 4.0, 그러니까 노동개혁의 정말 단초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제발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에 또 저기를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또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잠재 성장률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보면 지난달 8월 달 고용 동향 발표된 거 보면은 제조업 부분에서 2만 4천 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금융보험 분야에서 4만 5천 개 일자리 줄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에서 1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단기 노인 알바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이거 가지고 일자리가 늘었다고,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경제 희망을 가질 경제 주체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이런 점을 일단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것은 외부 요인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 내부에도 그 요인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정부와 국회가 정책으로, 입법으로 바로 구현해내서 우리 경제의 희망의 불꽃이 다시 좀 타오르게 되기를 국민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 노동자에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충성심이나 헌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전략 인재의 확보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게 될 것인데, 이런 구도를 전부 우리가 요약해 보자면은, 우리가 아는 이 수직적인 위계질서의 기업, 이게 2차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조직, 그리고 관료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던 이런 기업, 이런 기업의 어떤 조직 형태가 아마도 사라지고, 이제는 결국은 인터넷이나 말하자면 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참여하는 이런
한편으로는 수평적인 관계, 그러면서도 언론 보기에는 굉장히 민주적인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겉으로 보기하고는 달리 오히려 이 경제주체들 간의 불평등이나 또 비민주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많고 잘못하면은 거기에다가 불안정성까지 합쳐져서 우리가 정말로 가보지 못한 세계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어려움을 더 겪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혁신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전체는 어느 정도 물론 더 혁신적이 되고 또 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것이 안고 있는 어떤 사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간다고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와 기업가가 불확실한 상황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물론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상황이 변하더라도 결국은 공공재를 공급해야 된다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기술 진보로 지식 정보의 유통기간이 단축되고 신기술 디지털 역량 등에 대한 이런 그 기술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역시 이 기술이나 교육은 민간 부분에서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또 이렇게 온갖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난무하는 속에서 정부는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고 더더욱 이 불안정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제2차 산업혁명 이후의 산물인 복지국가는 아마도 3차 산업혁명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 토론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각종 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재고려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인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계에 대한 제 경험이 그런데 아마도 사회의 다른 문제도 거의 다 저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같이 토론하고 또 논의하고 그러면 결국은 합의점을 저는 찾아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한국형 4.0, 노동 4.0에 대한 논의 같은 것이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큰 변화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토론과 각종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특히 그런 논의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경제신문에서 잡은 제목이에요.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게 맞다. 진짜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봐야 될. 그리고 바로 이게 지금 굉장히 한국의 경제 위기 이야기가 막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가보지 않은 길의 가장 핵심을 지금 노동이라고 하는 걸 잡아낸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뭐냐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본이고 기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힘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이라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자력 자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 때문에 위축이 돼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이렇게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노동 4.0을 뭘 노동 4.0이라고 그럴 거냐? 이건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노동 혁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 4.0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독일에서 이렇게 쓰는 단어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동 4.0이라 한다 하면 디지털 시대 노동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노동 혁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거로 대충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선 기술이라고 하는 디지털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산업에 미치는 게 4.0, 그러니까 우리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기술 디지털이라는 게 인구에 대한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이 노동 4.0에 대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막바로 영향도 미치지만 산업과 인구를 통해 가지고 미치는 이런 영향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뭐 제도, 의식, 정책, 인프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발제할 골자는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왜 노동 4.0을 해야 되느냐? 4.0 어떻게 할 거야? 뭐가 우리를 촉진하고 뭐가 우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노동 4.0을 이야기해야 되냐 부분들은 기본적으로요, 이 기술과 경쟁력과 고용이라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독일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은 무슨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았다면 독일 경우는 70년대까지 쫙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을 따라잡습니다. 80년대 아마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경쟁력 위기예요. 왜? 심지어는 한국까지 미국의 제조업 부분을 공략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보시다시피 그림 보게 되면 70년대 미국이 앞서다가 이게 따라가 80년대 가가지고요 사실은 미국 제조업이 확 내려앉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하냐란다 하면 미국 경우에서는 이런 말들 디지털 기술,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로 바꿔버립니다. 바로 이 격차 부분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독일은 어디서 위기가 느끼냐란다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ICT 부분이 안 되는구나. 바로 여기서 독일이 이제 분발하는 거고, 한국은 ICT 만드는 데는 최고의 강국입니다. 사실은 ICT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은 조롱거리예요. 휴대폰 굉장히 잘 만들고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인데 ICT 활용 능력은 매우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OECD 전체로 봤을 때요, ICT 수출하는 비율이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그에 비웃죠. 기계만 잘 만들지 쓸 줄 알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알았다면 한국이요, 우리가 이제 산업화하고 중화공업할 때 정부 주도로 착착착 나갔어. 근데 그 이후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정부가 혼미한 상태야. 갈수록 중심을 못 잡아요. 안 해야 될 거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각각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한번 보실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다 시장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막적으로는요, 미국 또한 그 안에서가 정부가 왜 관여를 안 합니까? 아니 미국의 의회는 눈을 감고 있나요? 독일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질서 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시장과 정부가 아주 이 정교하게 손을 잡고 움직였던 거고, 바로 그 결과로 있어 가지고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80년대 말이죠, 그 속도에 따른다면 지금은 우리가 독일이랑 맞먹었어야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왜? 여기 있습니다. 제조업, 대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장님 오셨지만 사실은 이 중소기업이 말이죠, 1970년대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경쟁력이 이렇게 안 떨어졌어. 80년대 이렇게 안 떨어졌어. 갈수록 떨어져. 사실은 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이 한 몸통이에요. 왜? 이게 중소기업의 4분의 3이 다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라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고용은 괜찮게 늘었어요. 우리나라가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4명 중에 3명이 서비스업에서 일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중소기업이 일합니다.
근데 이 비율이 그렇게 많은데 문제는 다 저임금 일자리야. 그리고 거기 다 고용불안 일자리야. 문제는 이걸 바꾸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산업화, 중화, 공업화, 서비스화, 노동 4.0으로 가는 이 진행령이 우린 여기서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 문제 말고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요. 자기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지니까 노동시장 은퇴가 어떠질까요? 당연히 늦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노동시장 은퇴하는 게 대략 71세입니다. 71세. 51세에 주된 직장 퇴직하고요. 20년 동안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든 이런 일자리를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더 늦어지는데 문제는 내용으로 들어가 봤더니 고령화가 고용불안이 되고 고용불안이 바로 빈곤화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세계 지금 이 디지털의 어떤 이 부분 핵심이라는 게 지금 이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 어떤가요? 다른 나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 보시면 아주 놀라운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이 색깔이 까만 부분들은 10년 이상 자기 직장에 일하는 사람 비율이고요. 이 부분은 6개월 이내 일하는 사람의 비중입니다. 자, 한국을 보면 나이로 쫙 먹을수록 어떤 비율이 생기냐면 적어도 우리가 10년 이상 일한다면 안정된 일자리죠. 그 비율이 이 정도 가면 제일 높습니다. 여기 한 40대 중반이에요. OECD 볼까요? 평균? 나이가 갈수록 점점 비중이 늘어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기 숙련이 쌓여가지고 거기서 고용이 안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반면에 6개월 이하에 들어가지고 계속 일자리 이런 일자리 엄청 많아요. 우리는 지금 쭉 감소해가지고 대략 한 30대 제일 밑에 했다가 그 다음 쭉 올라갑니다. OECD 어떻죠? 이게 OECD 평균입니다. 이거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게 산업을 위한 이야기, 그 다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돼가지고 우리 이야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자, 우선은요 미국, 독일 경우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디지털 기술 이 자체를 중소기업이 다 대기업으로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40%까지 갔다가 10%로 줄었습니다. 그 독일은요, 그 비중이 지금 과거의 걔들이 30%까지 50%까지 갔습니다. 미국은 그게 50%도 훨씬 넘습니다. 왜? 중소기업이 다 대형화되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이 옛날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서비스업 자체가 다 제조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이 제조업입니까? 삼성전자는 제조업입니까?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죠. 애플이 제조업이에요? 서비스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업이 다 제조화되는 겁니다. 애플이 공장은 중국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 이게 다 서비스의 제조화예요. 바로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디바이드 대기업으로도 다 국제 경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정말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 너무 차이가 나.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중소기업 서비스는 항상 영세한 겁니다. 영세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요? 결국 옛날엔 그래도 우리 70년대 80년대 왜 중소기업 잘 됐어? 서비스 왜 잘 나갔어? 그때만 하더라도요 직업교육 훈련 빵빵했습니다. 빵빵했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직업교육 훈련 구경하러 왔던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직업교육 훈련은 2등 시민들이 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버렸고 결국 당연히 숙련 인력이 부족한데 중소기업에 어떤 사람이 숙련 인력이 가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요 이 그림 보게 되면 참 비참한 건데 중소기업이 말이죠 대기업 대비 생산성이 우리는 33%입니다. 선진국은 얼마냐 한다? 미국, 독일 이야기예요. 70, 80%예요. 서비스업 볼까요? 서비스업의 생산성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조업 대비 서비스 생산성이 한국은 45%, 미국, 독일 같은 경우는 70, 80%입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줄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해결한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세금 일자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하이 바꾸냐가 노동 4.0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독일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요,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쓰고 독일의 국가 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산업정책, 독일의 원래 아주 센 포인트가 산업정책입니다. 이 비스마르크 이후부터 해가지고 독일의, 우리는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지만 독일의 복지국가 뒤에는 반드시 산업정책, 국가 산업정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4차 산업의 인더스트리 4.0은요,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기재부랑 교육부랑 같이 만드는 겁니다.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동 4.0이 노동정책.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따라서 복지정책 재편하는 게 이게 독일에 있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4차 산업혁명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무슨 기술도 갑자기 이 기술 저 기술 가져와는 이런 정책으로 마치 정치 담론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 가장 놀라운 사실은 교육계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육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노동계 4차 산업혁명 우리 일자리 없어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는 다면, 이건 우리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실이 이겁니다.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대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내가 2개의 직장을 갖는다고 올 겁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 잡으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틀 일하고 다른 데 가서 이틀 일하는 게 훨씬 나한테 이익이야. 다직장형 고용 형태가 많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내가 노동하는 거예요. 근로자요? 자본가요? 자본가이면서도 근로자이고 사장이면서 직원인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노동 그런다면 무슨 공장 자기 집에서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형.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관심이 많은 뭐 기그 에코노미, 플랫폼 에코노미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형입니다. 네트워크 사업형이에요. 이 네트워크 사업형만 하더라도 벌써 미국 경우에서 대략 한 전체 노동력의 한 10%가 종사한다고 보는데, 아마 지금 이거 다 토탈 합치게 되면요,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노동 4.0이 본격화 됐을 때는 절반 이상이 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문제는 과거랑 전혀 다른 지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숙련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노동 자체가 자기 주도적인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가지고 이동이 되게 많아. 이 부분들이 과거의 노동시장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고 이걸 어떻게 적응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제도 부분은 지금 못 따라가요. 기술 숙련 변화하는데 전혀 못 따라가는 게, 우선 산업은, 노동은 옛날 옛적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애플과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애플 경우에서 가지고 애플을 우리가 제조업체로 미국에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벽을 딱 막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 산업규제죠. 그다음 노동규제, 내가 일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일 좀 모아서 할게. 그럼 내가 이 일 좀 2가지 해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에 한 사람이 2가지 일할 수 있어요? 그다음 교육제도 이게 진짜 엉터리예요. 진짜 우리는 학력은 되게 높은데 전혀 숙련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노동 이동하는데 필요한 전혀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늘상 인력 수급 불일치고요. 사실은 이게 노동 4.0은 아까 우리 총리님도 말씀하고 가셨지만, 고용관계는요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수직적인 고용관계 아니에요. 수평적인 고용관계입니다. 옛날처럼 뭐 가벌관계도 아니고요. 더 이상 가벌관계라고 지금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럼 노동 4.0은 뭘 요구하느냐?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 자본 혁신, 스킬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조직이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적 자본 혁신, 조직 혁신입니다. 아까 누군가는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정말 쇼킹한 뉴스가 나왔죠. 에코노미스트지에서 표지가 뭐였냐 한다면 제목이 그레이트 잡스 붐이라고 하는 게 그날 표지였습니다. 막 사람이 모자라서 난리예요. 미국, 일본, 유럽, 독일 다 그렇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하면 일자리 없어진다며. 정반대가 됐기 때문에 에코노미스트에서는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말이죠,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그레이트 잡스 붐은 다 불었는데 안 부는 나라, 그게 남부 유럽이고 안 부는 나라 한국이라고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자, 우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론은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 나름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없앤다고? 하기 나름이다. 자,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불안감을 가졌냐는 하면 우리나라에서 리프킨 책이 제일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리프킨이 뭐라 그랬냐는 하면 50%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노동의 종말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따라갔고 실제로 그건 다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요, 사람 바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적응을 해나갑니다. 사람이 적응하고 기업이 적응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직무를 바꾸고 여기에 따라서 숙련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보상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술 혁신했더니 일자리가 주는 것보다 일자리 느는 효과가 훨씬 컸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제 고령화 이렇게 좀 더 앞서갔던 일본을 봤더니 고령화는 생산 인구가 부족해서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런 로봇, AI 로봇가 척척척 해줘가지고 오히려 서로 보완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 불안할 거야, 저 소득 양극화시킬 거야,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우선은 이 노동혁신이라고 하는 게 뭐 공식적으로 이름이 있고 그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막 슬로건 좋아하는 나라는 대부분 좀 이상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슬로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혁신을 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뭐 공식적으로 뭐 발표한 거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은 뭐라 그런다면 클린턴 대통령이 뉴 에코노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리메이킹 아메리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국가 전략들이에요. 그럼 이걸 위해 가지고 민간 협력, 노사 협력을 했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미국의 1990년대 점프를 한다 그랬는데요. 그 서비스업의 혁신이 바로 뉴 에코노미의 성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돌아오고 제조업이 다시 꿈틀꿈틀하는 게 오바마의 공적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여기 더 나아가 가지고 이런 말대로 기술 패권, 기술 안보를 이야기를 하고 나갔던 기업 다시 들어와. 이게 리쇼어링 부분들이 트럼프 부분입니다. 다 혁신이죠. 독일은 아예 이름까지 정교하게 졌어요. 독일 스타일이죠. 4.0, 4.0. 사실은 이 독일의 4.0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다름 아닌 직업교육에 대한 수준을 높인 겁니다. 왜? 디지털 기술이 되기 때문에 과거 기술보다는 직업교육 퀄리티를 높여야 돼.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물론 뭐 이 노동시장 유연화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본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금 일본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진짜 반면교사입니다. 지금 이사로 가면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눈이 훤히 보입니다. 지금 일본이 말이죠. 지금 이 아베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베가 일본에 추격하는 거야 지금. 잃어버린 20년 동안 푹 깔아놨던 나라 한번 건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독일, 미국 좋은 거 다 가지고 다 뺏겨. 독일, 미국 벤치마킹해.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한판을 겨루겠다는 거죠. 중국 제조 2025 국가 정보화 전략 만인 계획 모두가 다 어떻게 본다면 이 전 세계의 경제 질서를 흔드는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동혁신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제도 혁신이 조직 혁신을 유발하고 조직 혁신이 인적 자본 혁신을 유발한다. 이렇게 순환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걸림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걸림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진짜 오늘 아까 당에서 오신 분들 좀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노동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 우리 스스로 국민들의 의식, 바로 국민의 의식과 떼낼 때 생긴 정치입니다. 아까 슈레더를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크롱 아까 누가 언급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슈레더나 마크롱이나 뭐 다 사회주의 정당들이죠. 물론 마크롱이 뭐 독립이라 그러지만 족보는 그쪽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념보다 애국심을 가지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은 프랑스의 미래, 독일의 미래를 봤던 거고, 근데 사실은 정치라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정치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성과보다는 국민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매달리기 마련이고 반드시 거기는 선정과 선동과 정보 왜곡이 따르고 이걸 극복하는 게 정치인의 자질입니다. 진짜로 정치인이라 한다면 그런 선전, 선동, 정보 왜곡에 맞설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바로 그 사람들이 마크롱이 그 사람들이 슈레더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경우는 뭐냐란다 하면 이게 뭐 디지털 시대 전혀 관심도 없이 보이지도 않아. 눈에 보이는 건 맨 뭐 민주화 해가지고 나는 뭐 386이야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 논리가 정치에 눌리다 보니까 갈등은 폭발하고 규제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법안 발의 건수가 말이죠. 90년대 2000년대가 무려 30-40배가 늘어나 버려요.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냥 법 만들면 그냥 되는 거야. 국회는 법 만드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노동혁신의 걸림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고 바로 그 밑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데요. 한국은요 빼도 박도 못하게 수출해야 됩니다. 개방경제 수출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방경제 하에서 정부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부분을 답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왜 미테랑을 썼냐 아십니까? 미테랑은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대부 중의 대부예요. 이 양반은 무려 14년 동안에 이 프랑스 사회당 당수로 프랑스 대통령을 했던 거고 이 유럽의 어떤 이런 말들하고 좌파의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지만 그래도 이 서비스 산업 부분은 다 규제 풀어야 될 것 같아. 바로 그 이후에 프랑스에 들어가지고 이런 말 들어가지고 우리로 따지게 되면 뭐 영상부터 해가지고 통신, 금융 뛰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최고 황자예요. 유럽에 독일 가보세요. 독일 가면 정보통신 프랑스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이 금융도 훨씬 떨어집니다. 미테랑 덕분이에요. 미테랑이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 왜? 프랑스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다 틀어막니? 이 다 틀어막으면 죽는다는 걸 미테랑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고, 난 남부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돼.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프랑스나 또 이거 다른 게요. 남부 유럽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절대 제1정당이 다수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맨 정당 연립하다 보니까 스페인은 지난 4년 동안 4번 선거 치렀습니다. 정부 구성을 못하니까 무슨 개혁을 해요? 개혁 못합니다. 규제 개혁 실패해요.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우는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들, 정말 힘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 나라는 재정 위기에 봉착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OECD는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 생산물 시장 규제 개혁만 해도 효과가 엄청 큰 거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남부 유럽형으로 자꾸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국은 진짜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서도 미국 따라가려고 무지하게 발버둥 치고 있고요. 그다음 일본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아베의 추격이 아니라 아베의 야심이죠. 거의 제가 볼 때 미국 복사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회계약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노동 4.0은 세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바뀌는 걸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은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루소부터 해가지고 계속 해왔던 거고 이 경제학자들도 이 이론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보다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현재 이 디지털 기술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가만히 봤더니 아까 북부 유럽 말씀드렸죠. 그다음 남부 유럽 말씀드렸죠.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북부 유럽은 사회계약을 바꾸는 데 성공한 나라고, 남부 유럽은 사회계약 전환에 실패했어요. 끝없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북부 유럽은 주로 어디에 초점 맞췄냐라면 직업교육, 훈련, 고용안정 서비스. 반면에 남부 유럽은 우리랑 똑같아요. 복지, 확대, 소득재 분배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술혁신 시대에 복지, 소득 백날 해봐야 저만큼 따라가지도 못해요. 효과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북부 유럽은 바꿔버렸죠. 복지, 소득 재분보다 더 중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경우에서 가지고 한국판 사회계약 4.0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안정은 무지하게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아까 보셨죠? 아니 고령화가 빈곤화되면 안 되지. 고용 안정돼야 되고, 문제는 이 고용 안정은 무슨 고용 안정이냐? 반드시 혁신을 수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혁신을 수반해야 돼.
그다음에 이 규제의 악순환 이거는 제가 규제 샌드박스 가지고 안 돼요. 샌드박스 자체가 규제야. one in, two out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트럼프 아저씨가 지금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혀. 뭐냐면 규제 하나 만들 때 기존 규제 2개 없애. one in, two out. 여기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규제 자체를 하나가 들어오면 2개를 빼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뭐 넣을 수가 없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버렸고 EU에서 EU 법입니다. EU 법이 저건 뭐냐? Think Small First Law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란다 하면 중소기업을 최우선하라는 겁니다. 모든 정책에. 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랑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니? 그게 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이유에 우리는 전면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인프라 자체가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인프라인지 모르겠어.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고 국민의 삶이라 한다면 중소기업 서비스 중심의 인프라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프라가 누구를 위한 인프라인지도 불분명하고 주인 불명, 정체성 불명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노동혁신 과제, 제일 첫 번째는 중소기업 서비스업을 혁신하는 겁니다. 우선은 미국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서비스업이 수출의 주력 산업이에요. 미국의 주력 산업 뭡니까? 서비스 산업이야. 수출 주력 산업. 그 다음에 이게 다 고부가 가치야. 그 다음 독일은 뭐냐 그런다면 중소제조업이 다 서비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로 아는 이거 미국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라는 회사들이 공장 옷에 중국에 많이 졌어. 독일에서는 그거 다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요. 중소기업 서비스화 갑니다. 우리는 완전히 중소기업 서비스비요. 글로벌 가치 사슬에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불참.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비중이 18%. 힘을 쓰는데 20% 넘은 적이 없어요. OECD 대략 40% 넘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중에서 수출하는 거 따져봤더니 대략 그게 한 15%야. 서비스업 OECD 30% 훨씬 넘어. 중소기업 서비스업이 전혀 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올라타지 못하고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는 게 핵심이고,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다시 대중소기업 협력 이야기 그만해야 돼요. 그보다 더 바탕이 되는 거는 산학연 협력입니다. 그 바탕 속에서 대중소기업이지, 이 대기업들은 해외 다 떠나고 다국적 기업 됐는데 그거 잡아놓고 중소기업 도와주라고. 진짜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는 듣기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별 실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돈 들이는 학교, 나라가 돈 들이는 연구소, 대학가, 정부 출연연기관이 중소기업 서비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하고 딴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 4.0이고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제는 우리가 노동 4.0 시대로 갑시다. 이제 우리가 혁신을 합시다고 말했을 때 그럼 난 뭐야? 당연히 이 부분은 하나가 고용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나라에서 완전 실종된 개념이 뭐냐라면 노동에 따른 보상, 이거는 우리가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혁신을 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성과는 뭐야? 그걸 미국에서는 공유자본주의라고 하는 보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제도는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종업원 주주제도, 그 다음에 또 뭐 이익 공유제도, 뭐 성과 공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미국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미국이 계속 혁신을 지속하고 저게 뭔가를 들어 가지고 막 불안해 보이는데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예를 들어 가지고 하이테크 기업, 서비스업은 거의 다 도입하고요. 미국 근로자들 중에서 50% 이상이 지금 다 이러한 보상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 우리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 소득은 우리 노동하면 늘상 받는 따박따박 월급 받는 거. 혁신 소득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일이 회사가 잘 되고 내가 뭔가 큰 성과가 있을 때 받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안심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혁신에 따른 위험 부담 부분을 사회가 같이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라면 일정 기준 이하의 어떤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부가 돈을 지원하자. 그러니까 안심소득이란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뭐 기본소득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뭐 청년수당이니 그런 기본소득의 문제보다는 더 넘어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여러분이 잠 깨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서울경제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셨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19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